지금 북한 평양에서 국가보위부가 긴급 동원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삼천석 만경대 대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던 19세 바이올린 천재가 공연 사흘 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철 같은 감시망과 권력의 시선 앞에서 한 가족은 단 96시간 안에 운명을 걸고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탈출의 시작이 총이 아니라 책장에서 나온 금지된 한 권의 책이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 검문 15분 교란, 두만강의 총성, 4,000km를 가르는 대장정 끝에 과연 무사히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양의 무대 뒤에서 시작된 진짜 연주가 어떻게 자유의 문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하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19살이에요. 평양예술영재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 국가적 관심을 받으며 자라왔죠. 아버지는 외국문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제약연구소에서 근무하세요. 동생 진우는 14살로 기계와 전자장비를 다루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만경대 궁전대극장. 삼천석 객석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바이올린을 턱에 댄 순간 제 심장박동이 천둥처럼 울렸죠. 19살 평양예술영재학교 최우등생이라는 훈장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대 조명이 얼굴을 태우고 객석 맨 앞줄에 앉은 그분의 시선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화를 현에 올렸습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죠. 첫음이 울려나가자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완벽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지판을 타고 흐르고 선율이 궁전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연주하는 내내 숨이 막혔어요. 음악이 아니라 시선들이 제 영혼을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박수 소리보다 더 큰 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평가와 감시, 그리고 조건부 사랑만 있었죠.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 나는 누군가의 외침에 온 극장이 들썩였어요. 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은하 동지, 훌륭했습니다. 공연 후 대기실로 당 간부가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해외 문화교류 공연단 초청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순회 공연이에요.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라니. 그동안 평양 밖은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섰죠. 왜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요? 이것도 또 다른 시험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의 야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마치 거대한 무대 조명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였죠. 진짜 박은하가 아니라 체제가 원하는 모습의 박은하로 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시며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전 해외 초청장을 보여드렸죠. 아버지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더 깊어 보였어요. 은하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주보다 무서운 건 내 모든 숨소리까지 기록되는 이곳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는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셨지만 벽에 귀가 있다는 듯 입을 다무셨죠. 저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를 바라봤어요. 불야성 같은 도시였지만 어딘가 차갑고 인위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대 세트 같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해외 공연. 그곳에서는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그곳에서는 진짜 박은하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또 다른 연기를 해야 할까요? 초청장을 가슴에 품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제 인생의 무언가가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3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외국문 출판사에서 서방 서적들을 검열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날 밤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하야, 잠깐 서재로 와보겠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재 문을 닫으시고는 벽 곳곳을 손으로 더듬으셨어요. 무언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허가된 서적들만 진열된 책장, 번역 업무용 사전들, 그리고 당에서 배급받은 문학 견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책장 뒤쪽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은하야,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책장 뒤편 벽에 작은 나무 판자를 살짝 밀어내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책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것들, 중국어 서적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 같은 원고들까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비밀 공간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권을 꺼내셨어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다. 서방에서 쓰인 소설이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번역하다가 충격을 받았단다. 책장을 넘기며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빅그라더, 사상경찰, 진리부,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런 책들을 갖고 계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너에게만 보여주는 거다, 은하야. 아버지 눈에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번역 업무를 하면서 검열전 원본들을 읽게 되는데 점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실로부터 차단되어 있는지 알게 됐단다. 또 다른 책을 꺼내셨습니다. 애니멀 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 농장을 차지하지만 결국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는 이야기다. 읽어보면 우리 역사와 너무 닮아 있어서 소름이 돋는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른 책들을 보여주셨죠. 자유에 관한 철학서, 민주주의를 다룬 정치학 책, 그리고 외국의 실제 생활을 담은 르포르타주까지. 은하야,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책이 아닌 선전만을 읽어왔단다. 너의 음악도 마찬가지야. 진짜 예술이 아니라 체제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연주들, 수많은 박수와 칭찬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 도구였던 걸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책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숨기시며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책들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연극 무대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외 공연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버지가 비밀 서재를 보여주신 지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사이 우리 집에는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울리는 현관벨, 계단에서 들리는 낯선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전화기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잡음들이었죠. 동생 진우가 먼저 눈치챘어요. 누나, 우리 집 전화기 이상해. 통화할 때마다 삐 소리가 나. 14살이지만 전자장비에 관해서는 어른보다 예민했거든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분해해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한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장치였는데 원래 전화기에는 없어야 할 것이었죠. 도청장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손을 멈추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던 것을 그대로 두시고는 진우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된 것을.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가족 산책이나 하자. 날씨도 좋고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죠. 모란봉공원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자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이 집은 무대야. 우리 대사는 모두 감시용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는 평범한 충성스러운 가족 연기를 해야 한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약연구소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동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치야. 어머니는 평소 과묵하셨는데 그날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해외 공연 때문일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하가 외국에 나가게 되니까 우리 가족 전체를 더 철저히 조사하는 거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해외 공연이 영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감시의 시작이었던 거죠. 저 때문에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하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계속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셨죠. 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누나, 외국에 나가면 진짜 자유가 뭔지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아버지가 진우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뭘 알겠니? 저도 인터넷으로 몰래 외국 사이트 본 적 있어요. 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선생님 몰래. 외국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더 돌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선택을 한다면 모든 걸 버려야 한다. 이 집, 이 삶, 모든 것을 말이야. 하지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은하야, 내 해외 공연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적당히 호응하고 당의 정책을 칭찬하는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진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진우가 제 방으로 왔어요. 누나, 정말로 우리 떠날 거야?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밤에는 진짜 대화를, 자유를 향한 갈망과 체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말이죠. 해외 공연 출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평양예술극장에서 마지막 합동 연습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예술단 멤버들이 각자의 악기와 의상을 점검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들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박은하 동지, 이번 공연에서 당신이 메인 솔리스트입니다. 예술단 단장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조선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하신 것 같았습니다. 은하야, 잠깐 산책하자.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동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하야, 아버지가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는 예술단과 함께 출국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따라갈 거야. 다른 방법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번역가, 신분으로 중국 출장을 신청했어. 어머니와 진우는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국경 근처로 갈 예정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두 따로 움직여야 의심받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워졌어요. 가족이 흩어진다는 것, 혹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아버지가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위험해.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출발 3일 전 마지막 가족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주셨죠. 평소보다 푸짐했지만 아무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각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거든요. 누나, 이거 가져가. 진우가 작은 전자기기를 건네줬어요. GPS 추적기야. 만약에 우리가 헤어져도 위치를 알 수 있어. 14살 동생이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서글펐어요. 출발 당일 아침,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술단 멤버들과 수행원들, 그리고 몇 명의 당 간부들이 함께 있었어요. 가족들은 배웅을 나왔지만 너무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잘 다녀와라, 은하야. 아버지가 평범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손을 꽉 쥐시는 힘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애써 웃으시며 제 가방을 정리해 주셨고, 진우는 선물 많이 사와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이 점점 작아지면서 정말로 제가 태어난 곳을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 간부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가 탄 걸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감시원이었습니다. 박은하 동지, 이번 공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국에서도 조선 인민의 품격을 보여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연주는 내 인생 마지막 곡일지도 몰라.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더 복잡해졌어요. 과연 가족들은 무사할까요? 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감시원의 눈을 피해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면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지 48시간이 지났어요. 예술단은 호텔에서 대기하며 내일 있을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죠. 진우가 준 GPS 추적기를 몰래 확인해 보니 아직 평양 근처에 신호가 잡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진우와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중국어였어요. 착각이었죠. 점심시간, 예술단 멤버들이 모두 식당에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96시간 작전 시작. 제의 준비 완료. 검문 15분 지연 필요. 진우의 암호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96시간, 4일 동안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15분 동안 검문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도. 박은하 동지,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까? 감시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조금 피곤해서요. 내일 공연 때문에 긴장되나 봐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로비에서 신분 검문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정례 점검이었습니다. 모든 예술단 멤버들이 줄을 서서 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진우가 준 작은 전자기기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보조 배터리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자 교란 장치였습니다. 진우가 몰래 만든 거였죠. 여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공안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바로 그때 전자기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갑자기 호텔 로비의 모든 전자기기가 이상 작동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이 깜빡거리고 신분 확인 스캐너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죠. 심지어 로비 음향시설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안 요원이 당황했어요. 기술진들이 급히 달려와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저는 무고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결국 15분 동안 검문이 중단됐습니다. 기술진들이 장비를 다시 세팅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진우에게 고마워했어요. 고장난 척.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해.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검문이 재개됐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공안들도 지쳐 있었고 대충 서류만 확인하고 넘어갔죠. 바로 그 15분이 가족들에게는 생명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녁 8시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1단계 통과. 국경 접근 중. 이안전. 아버지를 뜻하는 이도 무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감시원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박은하 동지, 오늘 전자기기 오류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진 전자제품이 있나요? 휴대폰과 바이올린 튜너 정도요. 거짓말이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감시원이 제 가방을 뒤지려는 순간 예술단 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공연이 중요한데 단원들을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오. 중국 측에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감시원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어요. 디즈닙 준비. 내일 밤 만나자. 진우의 메시지였습니다. D는 Danger Zone. 위험구역을 뜻했어요. 아마 국경지대를 말하는 것 같았죠. 창문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어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공연이 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주를. 하지만 이번에는 체제를 위한 연주가 아니라 가족의 자유를 위한 연주가 될 거예요. 베이징 공연이 끝난 지 1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4시 호텔방에서 긴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 앞 도착. 1시간 내 도하. 위험. 아버지의 메시지였죠. 드디어 가족들이 두만강에 도착한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거든요. 두만강 국경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24시간 순찰하는 국경경비대가 있었죠. 6시간 전 아버지는 함경북도 무산 근처에 도착했어요. 번역가, 신분으로 중국 출장을 신청했던 계획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진우는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같은 지역에 와 있었고요. 어머니의 제약연구소 동료가 몰래 도움을 주었어요. 위장 서류를 만들어준 거였죠. 혹시라도 검문에 걸리면 할머니 수술 때문에 왔다고 해라. 어머니가 진우에게 속삭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새벽 5시 현지 브로커와 만났다는 문자가 왔어요. 안내자 확보. 30분 후 이동. 하지만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두만강변에 도착한 가족들을 상상해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 진우의 손을 꽉 잡고 떨고 있을 어머니, 그리고 14살 동생이 느꼈을 공포와 설렘. 지금이다.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가족들이 강으로 내려갔어요. 1월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없었죠.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어머니와 진우가 뒤따랐어요. 강 폭이 200m, 평소라면 3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날 밤은 30분처럼 길었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북한 쪽에서 탐조등 빛이 강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대가 온 거였죠. 엎드려. 브로커가 급히 소리쳤어요. 가족들은 얼음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탐조등이 지나간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발이 얼음 틈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죠. 아,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북한 쪽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침입자 발견, 사격 준비.
국경 경비대의 외침이 강을 가로질러 들려왔어요. 뛰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갈 수 없었죠. 가족들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중국 쪽으로 달렸어요.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깨뜨리며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어머니가 진우를 안고 뛰었고 아버지는 뒤돌아서며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건너야 해. 멈추면 잡힌다.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 탈북자들을 잡아서 송환시키곤 했거든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급히 이동해야 했죠. 다들 무사합니까? 차 안에서 아버지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진우의 발이 동상에 걸렸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문자로만 전해들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1단계 성공. 내륙 이동 중. 다음 지시 기다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였어요. 두만강의 총성을 뚫고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이 남아있었거든요. 두만강을 건넌 지 72시간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중국 동북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공연을 핑계로 예술단을 이탈해 가족과 합류했죠. 감시원을 따돌리는데 18시간이 걸렸어요. 하얼빈에서 가족과 재회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진우는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환하게 웃어줬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버지가 지도를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하얼빈에서 곤명까지 3,000km, 다시 곤명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1,000km가 남아있었습니다. 총 4,000km의 대장정이었죠. 브로커가 소개해준 조선족 안내자는 60대 할아버지였어요. 30년 동안 이 길을 다녔다. 하지만 요즘 들어 검문이 5배는 늘었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거였어요. 첫 번째 검문은 창춘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제 위조 신분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진이 좀 이상한데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제 딸이에요. 어려서 성형수술을 받아서 사진과 조금 달라 보일 거예요. 제약연구소에서 일하시며 익힌 의학 지식을 활용한 거였죠. 다행히 공안이 납득했어요. 치안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진우가 열이 났어요. 두만강에서 젖은 발 때문에 감기가 걸린 거였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려 했지만 신분증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제가 해결해 보겠어요. 어머니가 기차역 근처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조선족 의사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챙겨주셨죠. 치안에서 곤명까지는 48시간 버스 여행이었어요. 좁은 좌석에서 잠을 자고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광활한 풍경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곤명에 도착해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미얀마,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가는 루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글을 3일 동안 걸어야 해요.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경고였어요. 국경 근처 산골 마을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북한에서 온 거지? 고생 많이 했겠네.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죠. 다음 날 새벽 4시 정글 트레킹이 시작됐어요. 가이드 2명과 함께 우리 가족 4명이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꿋꿋하게 따라왔어요. 첫 번째 밤을 정글에서 보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간단한 통조림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갖 벌레 소리와 야생동물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자유는 저 강 건너편에 있어.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메콩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라오스 국경이었죠. 하지만 그 강을 건너기까지 아직 이틀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미얀마 군인들과 마주쳤어요. 가이드가 미리 돈을 준비해서 무사히 넘어갔지만 한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죠. 진우가 누나, 무서워라고 속삭였지만 저도 겁이 났어요. 셋째 날 저녁, 드디어 메콩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 건너편에 라오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정말로 자유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건너자. 가이드가 말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하면 태국 국경까지는 금방이야. 그리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가면 말을 잊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메콩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하늘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예요. 메콩강을 건넌 지 96시간이 지났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선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을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아버지가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하셨죠. 30년 동안 꿈꿔왔던 말이었어요. 진우는 정말이에요? 정말로 자유예요? 라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대사관에서 3일 동안 머물며 각종 서류를 작성했어요. 탈북 경위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서까지. 손목이 아플 정도로 많은 글을 썼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증명서들이었거든요. 한국행 특별기가 내일 출발합니다. 직원이 알려줬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외국 땅에서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하야, 한국에 가면 뭘 하고 싶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진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주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도 말했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요.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웃음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죠. 다음 날 오후 드디어 특별기에 탑승했어요. 다른 탈북민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여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었죠.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5시간 30분의 비행시간이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온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평양의 인위적인 불빛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새 집이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착륙 후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가 가장 떨렸어요. 혹시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출입국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 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시면 돼요. 친절한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상점들, 그리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들.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한 일은 바이올린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3개월 후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어요. 아버지는 번역 일을 계속하시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책들을 번역하세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며 진짜 웃음을 되찾으셨죠. 진우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누나, 나중에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앱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진짜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이 은하 씨의 연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마치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의 소리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가끔 평양에서의 삶이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우가 만든 GPS 추적기를 보면 현실이라는 걸 깨닫죠. 우리는 정말로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자유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실로 향해요. 자유로운 선율을 만들어가며 언젠가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자유는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